2018년 10월 15일 자정 12시 53분 미국 위스콘신주 베런 카운티의 911 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겁에 질린 비명만 들리고 있었죠. 안내원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불과 4분 후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열린 현관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가장인 제임스는 문 옆에 누워 이미 숨진 상태였고 제임스의 아내인 데니스는 욕실에 웅크린 채 역시 숨진 상태였습니다. 욕실 문을 강제로 파손된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남편이 살해된 후 데니스가 화장실에 숨어 911에 신고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범인이 욕실 문을 따고 들어와 데니스를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분실된 물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반려견도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딸 제이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이 살해된 것을 목격한 후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경찰은 이 이론을 신속하게 배제했고 범인이 제이미를 납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목적이 처음부터 제이미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죠. 경찰은 즉시 황색 경보를 발령했고 FBI도 제이미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인구 3,300명 정도의 베런 카운티에서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총소리를 듣긴 했지만 근처에서 밤 사냥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결국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분명 범인의 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데니스가 911에 전화를 걸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단 4분밖에 걸리지 않았었죠. 즉 4분 동안 범인은 데니스를 살해하고 제이미를 납치해 현장을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어떠한 물리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제임스 가족은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었고 제임스와 데니스는 칠면조 공장에서 27년간 부지런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아내인 데니스와 2003년 결혼했고 2년 후인 2005년 딸 제이미를 낳았습니다. 이때 제임스는 43세로 외동딸인 제이미를 애지중지 키웠죠. 그의 회사 동료들은 제임스가 딸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 비해 데니스는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평소 집에 머물면서 꽃을 가꾸고 새에게 먹이 주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건 하루 전 데니스는 조카 생일 파티에 참석했고 조카에게 줄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한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두에게 작은 선물까지 건넸습니다. 비록 부부의 수입은 높지 않았지만 번 돈의 대부분은 딸을 위해 바쳤습니다. 부부는 제이미에게 값비싼 피겨 스케이팅과 댄스 레슨을 시켜주었고 제이미가 가장 사랑하는 몰리를 선물하기도 했었죠. 제임스 가족의 비극은 곧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부부 회사 고용주는 제이미를 찾기 위해 25,0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3개월 동안 인근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유일한 용의자는 32세의 카일로 그는 부부의 장례식 날 부부의 집에 침입해 제이미의 상의 2벌과 치마 그리고 속옷 2벌을 훔쳤습니다. 다행히 카일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제이미의 옷을 훔친 것은 제이미의 키와 몸무게가 궁금해서였다고 둘러댔습니다. 카일은 영락없는 변태였지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그는 절도 혐의로만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카일을 제외하고 어떠한 용의자도 찾아내지 못했죠. 제이미의 실종 석 달째가 다가오자 경찰과 언론 모두 제이미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88일 후 제이미는 탈출에 성공했고 범인에게서 훔친 신발을 신고 끝없이 펼쳐진 눈밭을 걷게 됩니다. 2019년 1월 10일 위스콘신주 고든의 작은 마을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고든의 총인구는 600명이 조금 넘으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광활한 숲 사이로 오두막들이 자리 잡고 있어 은퇴자들이나 휴가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죠. 그리고 제니도 은퇴자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칠순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위스콘신주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매년 남편과 함께 고든을 방문하곤 했었죠. 제니는 고든의 오두막을 소유하고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반려견 헨리를 데리고 오두막에서 며칠 동안 혼자 머물기도 했습니다. 제니의 반려견 헨리는 매우 활동적이며 극도로 제멋대로인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헨리는 항상 제니에게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산책을 요구하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오후 3시경 헨리는 제니에게 산책하자며 온갖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제니는 헨리와 산책해야 했습니다. 고든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마을이었고 제니는 개를 산책시킬 때 종종 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휴대폰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죠. 오후 4시경 헨리는 마침내 산책에 만족했고 제니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지 않은 숲속에서 갑자기 한 소녀가 그녀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 소녀는 제니에게 다가와 울부짖으며 길을 잃었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제니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멀리서 소녀가 다가올 때부터 이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당시 기온은 영하 7도 정도였는데 소녀는 얇은 티셔츠에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녀가 신고 있는 신발은 딱 봐도 성인 남성의 신발이었습니다. 이어 소녀는 제니의 품에 안기며 자신의 이름이 제이미라고 말했습니다. 제니는 차분한 어조로 제이미에게 어디에서 도망쳤는지 물었고 그러자 제이미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두막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납치범의 이름이 제이크 패터슨이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이미는 현재 제이크가 나간 상태이며 얼마 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죠. 제니는 그 오두막집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오두막집과 자신의 집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이크가 돌아와 제이미가 탈출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제이미를 찾기 위해 근처에서 찾아다닐 게 뻔했기 때문에 제니는 자신의 집으로 제이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노인 여성이며 제이미는 연약한 소녀이기 때문에 결코 성인 남성을 상대할 수 없었죠. 만약 제이미를 집으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경찰서는 차로 최소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니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인 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지인 집으로 향하면서 제니는 극도로 두려웠지만 제이미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잠시 후 지인 집에 도착했지만 그런데 불행히도 그 지인은 집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지인 집이 있었고 제니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몇 분 후 제니는 지인 집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 크리스틴과 그녀의 남편 피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부는 즉시 제이미를 알아보았고 피터는 제이미를 거실로 안내했으며 크리스틴은 911에 전화를 걸었죠. 크리스틴은 안내원에게 제이미가 우리 집에 있다고 알렸고 911 안내원인 에이미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경찰력이 크리스틴 집으로 출동하였죠. 그러나 크리스틴의 집에서 경찰서는 64km 떨어져 있었고 아무리 빨리 와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죠. 에이미의 지시에 따라 크리스틴의 아이들과 제이미를 2층으로 데려가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게 했고 피터는 제이크가 들이닥칠 경우를 대비해 전전긍긍하며 문을 지켰습니다. 크리스틴과 제니는 계속해서 에이미와 통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1분 1초가 흐를수록 크리스틴과 제니의 두려움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에이미는 최대한 부드러운 말투로 그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오후 4시 43분 제이미는 무사히 경찰에 인계되었고 911에 신고한 지 29분 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1분 후 경찰은 제이크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제이크는 제이미의 부모를 살해한 산탄총을 들고 제이미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주변을 운전하고 있었죠. 제이미는 하룻밤 입원한 후 친척들에게 돌아갔고 제이미의 외할아버지는 제이미를 보자마자 그녀를 껴안고 한참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1997년 6월 17일 생으로 범행 당시
겨우 21세였습니다. 제이크가 8살이 되던 해 그의 부모님은 파경에 이르렀고 아버지는 제이크를 포함한 자녀들을 데리고 고든으로 이사했는데 제이크가 제이미를 가두었던 그 오두막은 그의 아버지가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2년 후인 2007년 제이크의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크리스티는 중학교 교사였는데 제이크의 플레임을 듣고 어렴풋이 제이크를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제이크는 조용한 아이였으며 학업 성적도 좋았고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죠. 그러나 크리스티는 제이크가 자신의 집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브리에나라는 소녀와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여자친구였습니다. 브리에나는 제이크가 작은 동물들을 살해했고 그의 침실은 동물 머리로 가득 차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제이크는 어머니를 증오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자동차 타이어를 훼손하기도 했었죠. 제이크의 누나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독립했고 아버지는 제이크의 형이 제이크를 돌봐줄 것이라 믿으며 제이크가 고3 때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는 두 형제만 남게 되었죠. 2015년 제이크는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제이크는 졸업사진과 수학여행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해병대에 입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제이크는 주변인들과 연락을 끊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제이크와 연락이 끊기고 말았죠. 아버지가 제이크를 돌보기 위해 남겨둔 형은 결코 좋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제이크의 형은 여러 가지 범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있었죠. 그렇게 제이크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체포된 후 제이크는 변호사의 거듭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백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백하지 않는 범죄자들과 달리 제이크는 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제이크는 단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제이크는 경찰에게 오래전부터 한 소녀를 납치해 자신의 소유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제이크는 제이미가 스쿨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제이크는 자신이 원하던 소녀가 제이미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이제 제이크는 제이미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두 차례에 걸쳐 납치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비극의 날이 찾아왔고 제이크의 세 번째 납치 시도였습니다. 제이크는 범행 전 머리를 밀고 온몸을 제모했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라며 수사관들에게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산탄총으로 무장한 채 제이미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이어 그는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했죠. 제임스는 제이크에게 경찰 배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제이크는 배지 대신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이어 총에 맞아 쓰러진 제임스를 밟고 그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이크가 하나하나씩 문을 열어보았는데 욕실 문이 잠겨 있었죠. 바로 제이크는 그 욕실 문을 부수고 말았고 그곳에서 데니스는 911에 전화하고 제이미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이크는 데니스에게 다시 방아쇠를 당겼고 이어 제이미를 끌고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은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제이크는 경찰에게 부부를 살해했던 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말했죠. 오두막에 도착한 후 그는 제이미에게 자신의 낡은 잠옷으로 갈아입도록 강요한 뒤 그녀를 자신의 침대 밑에 가두었습니다. 이후 제이크는 외출할 때마다 무거운 물건들을 이용해 침대 옆을 막았죠. 가끔 누군가가 찾아오면 제이크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 제이미가 애써내는 소리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제이미에게 만약 복종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제이미는 부모님의 살해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엄중한 처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는 경찰에게 제이미를 결박할 필요 없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1월 10일 제이크가 외출한 사실을 확인한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무거운 물건들을 밀어냈고 제이크의 신발 한 켤레를 집어들어 마침내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9년 3월 제이크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필요하지 않았고 판사가 직접 판결하게 됩니다. 판사는 제이크에게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2개의 종신형을 선고했고 납치 혐의에 대해서는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이미가 구출된 후 FBI와 칠면조 회사는 만장일치로 제이미를 찾기 위해 걸었던 총 $5만 달러의 현상금을 제이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제이미의 가장 가까운 이모인 제니퍼가 그녀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제이미의 어머니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그녀를 양육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